검은 매, 효자 도적의 두 얼굴. 달빛도 없는 깊은 밤, 영의정댁 담장 위에 검은 그림자가 섰어요. 형님, 그만두세요. 뒤를 돌아보니 5년 전 제자로 삼았던 소년, 이제는 포도청 포졸이 된 윤호가 서 있었어요. 형님이 의적 검은 매였다니. 복면이 벗겨지자 드러난 얼굴은 조선 팔도에 이름난 효자, 성균관 출신 선비 강민호였어요. 도대체 왜, 어떻게 조선 최고의 효자가 도적이 되었을까요? 민호야, 오늘도 배고프지? 조금만 참아라. 어머니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들에게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어머니의 손은 바느질로 거칠어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핏자국이 배어 있었어요. 민호의 아버지 강진사는 선비였어요.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지만 마을에서는 그를 가르치며 근근히 살았죠. 하지만 양반이라는 신분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학생들에게 받는 속술에는 고작 쌀 한 말, 콩 2대가 전부였어요. 그나마도 학생이 몇 명 없어서 한 달에 쌀 서너 마리 고작이었죠. 민호는 7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천자문을 배웠어요. 낡은 서당 마루에 앉아 아버지가 쓴 글씨를 따라 쓰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아버지, 효자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응, 효자 말이냐? 위에는 늙을 노자가 있고 아래는 아들 자자가 있단다. 아들이 늙은 어버이를 등에 업고 있는 모양이지. 아버지의 설명을 듣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손으로 붓을 잡고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따라 썼죠. 그럼 저도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업을 거예요. 그 말에 방 안에서 빨래를 하던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사실 민호는 일찍부터 집안 형편을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고기 반찬을 먹을 때 자신은 간장에 밥을 비벼 먹었죠. 명절이 되어도 새 옷을 입을 수 없었고 겨울이면 해진 옷으로 추위를 견뎌야 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책을 베껴 쓰는 모습, 어머니가 남의 집 바느질을 하며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걸 참는 모습을 봤거든요. 나도 빨리 커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려야지. 그게 어린 민호의 유일한 꿈이었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 민호는 하늘을 보며 기도했죠. 언젠가 과거의 급제에서 부모님께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겠다고. 민호가 15이 되던 해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양에서 내려온 탐관오리 이현령이 세금을 거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또는 정해진 세금의 3배를 요구했죠.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안의 곡식을 모두 내놓아야 했어요. 어떤 집은 씨앗까지 빼앗겼죠. 이놈들, 올해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이게 무슨 짓이오? 강진사가 나서서 항의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선비로서의 의로움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돌아온 건 매질이었어요. 감히 천한 시골 양반 주제에 관가에 대들어 퍽, 퍽. 대나무 몽둥이가 아버지의 등을 내리쳤어요. 1번, 2번, 10번. 아버지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쓰러지고 말았죠. 매 맞는 아버지를 보며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먹을 쥔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손톱을 파고들었지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마을을 떠나기 전 이현령의 행차가 산길을 지날 때였어요. 꼼짝 마.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재빠르게 이현령의 가마를 둘러쌌죠. 하늘을 나는 듯한 경공술로 호위 무사들을 제압했어요. 이 이놈들이 뭐냐?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백성들 것 뺏어간 게 얼마나 되지? 이건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뿐이야. 쾅! 순식간에 세금 괴짝을 빼앗은 검은 그림자들은 산속으로 사라졌어요. 달도 없는 어둠 속으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우물가에 쌀가마니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었어요. 이게 어젯밤에 빼앗긴 세금이잖아. 의적이다. 의적이 우리를 도운 거야. 그날 이후 민호는 궁금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의적이 있는 걸까?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걸까? 민호는 20살에 처음으로 과거 시험에 응시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한양까지 가는 여비를 마련해줬죠. 그 돈은 아버지가 10년 동안 책을 베꼈으며 모은 전부였어요. 민호야, 꼭 급제해서 돌아오거라. 그래야 우리 집안이 일어선다. 네, 아버지. 꼭 급제해서 돌아올게요. 민호는 한 달을 걸어서 한양에 도착했어요. 처음 본 도성의 웅장함에 입이 떡 벌어졌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시험장에는 이미 정해진 합격자가 있었어요. 권력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죠. 민호의 답안은 뛰어났어요. 시험관들도 감탄했죠. 하지만 성은 강 씨였고 뒷배경은 가난한 시골 선비였어요. 추천서도 뇌물도 없었죠. 불합격. 방 밖에 붙은 합격자 명단을 보며 민호는 무릎이 꺾였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민호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더 참담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도적을 만났어요. 여비로 남은 돈마저 빼앗겼죠. 제발. 이건 제가 1년 내내 품팔이에서 모은 돈이에요. 제발 돌려주세요.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도적들은 웃기만 했어요. 가난한 놈이 과거 시험. 신분을 알아야지. 도적의 발길질에 민호는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일어날 기운도 없었죠. 민호는 걸어서 고향까지 돌아왔어요. 한 달이 걸렸죠.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걸었어요.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그게 터져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이 세상은 정말 공평하지 않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울었어요. 뼈만 남은 아들을 보고 가슴을 쳤죠. 민호야,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구나. 합격 못한 건 괜찮아.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그날 밤 민호는 들었어요.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여보, 어쩌면 좋아요. 약값이 없어요. 병이 점점 깊어지는데. 괜찮소. 조금만 더 버티면 민호가 또 과거를 볼 거요. 그때까지만. 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는 방문 밖에서 주먹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거든요. 이듬해 봄 민호는 다시 돈을 모으기 위해 이웃 고을까지 품팔이를 갔어요. 논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무엇이든 했죠. 그곳에서 우연히 마을 축제를 보게 됐어요. 한데 축제 한복판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도둑이야. 저놈이 상인들 돈을 훔쳐갔어. 사람들이 한 남자를 쫓았어요. 남자는 지붕 위를 날아다니듯 달아났죠. 민호는 그 경공술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치 새처럼 가볍게,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였죠. 사람이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니. 그런데 그 남자가 뛰어내린 곳이 하필 민호 바로 앞이었어요. 꼬마, 잠깐 도와줘. 남자는 재빨리 복면을 벗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민호에게 책 한 권을 건네며 속삭였죠. 우린 친구다, 알겠지? 같이 책 보던 사이야. 순간 포졸들이 달려왔어요. 너 여기서 이상한 놈 못 봤냐? 검은 옷 입은 놈.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거짓말이 서툴렀죠. 저쪽으로 달려갔어요. 포졸들이 사라진 후 남자는 민호를 보며 웃었어요. 고맙다, 꼬마. 근데 너 거짓말 엄청 못하네. 얼굴이 새빨개졌어. 왜 그걸 숨겨줬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민호의 어깨를 툭 쳤어요. 양심이 살아있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눈빛이야. 너 같은 애가 왜 이런 데서 품팔이를 해? 그 남자의 이름은 혁산이었어요. 알고 보니 10년 전 민호의 마을을 도왔던 그 의적이었죠. 너 왜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 난 도둑이 아니야. 부자들한테서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 주는 것뿐이지.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라고. 하지만 그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불법? 맞아. 근데 말이야, 세상이 불공평한데 법만 지키면 뭐해?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라고. 법이 백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 거 아니겠어? 혁산의 말은 민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치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너 같은 애가 왜 여기서 품팔이를 해? 똑똑해 보이는데. 과거 시험 준비하는 거야? 저 과거 시험에 떨어졌어요. 아버지 약간 마련하려고 품팔이 중이에요. 혁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연민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죠. 그래. 너도 이 불공평한 세상의 희생자구나. 나랑 같이 갈래? 내가 무술도 가르쳐주고 돈도 벌 수 있어. 내 아버지 약값 정도는 쉽게 마련할 수 있지. 그건 법을 어기는 일이잖아요. 생각해봐. 내 양심으로 착한 일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이야. 우린 탐관 오리들한테서만 빼앗아. 그리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내 아버지 같은 분들을 돕는 거야. 민호는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혁산을 따라가기로 했죠.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어머니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의적단의 거처에서 민호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한쪽에서는 무술 훈련을 하고 한쪽에서는 한양의 탐관 오리들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쪽에서는 가난한 마을 지도를 그리며 어디에 쌀을 나눠줄지 계획하고 있었죠. 그야말로 조직적인 의적단이었어요. 혁산 형님, 누굴 데려온 거예요? 얘는 민호야. 성균관 수재 출신이야. 똑똑한 애라 우리한테 도움 될 거야.
처음에 민호는 직접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글을 잘 써서 권력자들의 정보를 정리하는 일을 했죠. 누가 백성을 괴롭히는지, 누가 뇌물을 받는지, 세금을 횡령하는 관리가 누구인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하지만 매번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나는 지금 도적이 되어가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의적단이 큰 작전을 했어요. 한양에서 내려오는 세금 행렬을 습격하는 거였죠. 그 세금은 정해진 양의 5배나 되는 백성들 피땀 어린 돈이었어요. 민호야, 너도 이번엔 같이 가자. 이제 내가 직접 나설 때야. 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겁먹지 마. 우리가 뺏는 건 원래 백성들 거야. 그냥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뿐이야. 내가 정리한 장부 봤잖아. 저 관리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 작전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죠. 법을 어겼다는 죄책감과 백성을 도왔다는 뿌듯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의 환호를 들었어요. 의적들이 또 우릴 도왔대. 우리 마을에 쌀을 놔두고 갔어. 우리 아이가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 굶어 죽을 뻔했는데.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 소리를 들으며 민호는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옳은 일이야. 법이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면 누군가는 이렇게라도 해야 해.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야. 3년이 흘렀어요. 민호는 이제 혁산 다음 가는 의적단의 핵심 인물이 됐죠. 경공술도 익혔고 검술도 제법 해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민호의 강점은 머리였어요. 작전을 짜고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죠. 어느 날 혁산이 민호를 불렀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민호야, 너 고향에 다녀와. 네. 갑자기 왜요? 내 부모님 소식 들었어. 많이 편찮으시대. 특히 아버지가. 이거 가져가. 혁산이 건넨 주머니에는 은자가 가득했어요. 3년 동안 민호 몫으로 모아둔 돈이었죠. 형님, 이게 다 가족 챙기는 게 먼저야. 효도 못하는 놈이 의로운 일은 무슨. 어서 가봐. 민호는 5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어요. 부모님은 많이 늙어 계셨죠. 아버지의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어머니의 등은 많이 굽어 있었어요. 민호야, 내 아들. 정말 내가 맞느냐? 어머니, 아버지, 약값 가져왔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민호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양의 명의를 찾아갔어요. 좋은 약을 지어왔고 보약도 다려드렸죠. 집도 수리했고 겨울나기 위한 땔감도 쌓아뒀어요. 그날부터 민호는 이중 생활을 했어요. 낮에는 부모님을 돌보는 효자로, 밤에는 백성을 돕는 의적으로. 조선 팔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전라도에 효자 의적이 있다던데? 맞아. 낮에는 부모님 봉양하고, 밤에는 부자들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 돕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야? 진짜래. 강민호라는 사람인데 성균관에도 합격했다더라. 근데 벼슬 안 하고 고향에서 부모님 모신대. 네, 민호는 결국 과거에 급제했어요. 2번째 도전에서 수석으로 합격했죠. 하지만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부모님 곁에 머물며 낮에는 효자로,
밤에는 검은 매라는 이름의 의적으로 활동했어요. 민호가 30살이 되던 해 마을에 10살짜리 고아 소년이 찾아왔어요. 이름은 윤호. 부모를 잃고 거지가 된 아이였죠. 아저씨, 저 밥 좀 주세요. 사흘째 굶었어요. 민호는 소년을 걷어줬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윤호야, 넌 앞으로 여기서 지내렴. 내가 밥도 주고 글도 가르쳐 줄게. 정말요? 저 보답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보답은 필요 없어. 그냥 착하게만 자라다오. 정직하게 살고. 민호는 윤호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무술도 가르쳤죠. 하지만 자신이 의적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겼어요. 윤호에게는 언제나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죠. 5년이 지나 윤호는 15이 됐어요. 그리고 포도청 시험에 합격했죠. 형님, 저 포졸이 됐어요. 이제 나쁜 사람들 잡을 수 있어요. 그래, 잘했다. 착한 포졸이 되거라.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잡고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렴.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이 키운 제자가 법을 지키는 포졸이 됐다니. 아이러니였죠. 그로부터 몇 년 후 한양에 새로운 탐관오리가 부임했어요. 전국에서 가장 악랄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세금을 10배나 거두고 백성들을 고문하며 뇌물을 받는 악질이었어요. 혁산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마지막 큰 건 하나만 하자. 저 놈한테서 뺏어온 걸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우린 은퇴하는 거야.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마지막이요? 그래. 우린 이제 나이도 들었고 언제까지 이럴 순 없잖아. 너도 부모님 계시고 나도 고향에 돌아가서 조용히 살고 싶어. 민호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심했죠. 이게 마지막이라면 해보자고. 그리고 정말로 손을 씻자고. 그리고 바로 오늘 밤 처음에 봤던 그 장면으로 돌아온 거예요. 형님이 의적 검은 매였다니. 윤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죠. 민호는 천천히 복면을 벗었어요.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상처가 있었어요. 윤호야, 미안하다. 형이 너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왜요?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형님은 저한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너도 봤잖니?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법은 백성을 지켜주지 않고 힘 있는 자들만 배불리 먹지.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에요. 형님은 제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존경하던 스승이 아버지 같았던 형님이 도적이었다니.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윤호 말이 맞았거든요. 자신은 위선자였어요. 형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형님을 잡아야 하는데. 형님은 저를 키워주신 분인데. 저는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깼죠. 그때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윤호야, 내 할 일을 해. 난 도적이고 넌 포졸이니까. 이게 우리 운명이야. 형님, 괜찮아. 난 각오하고 이 길을 선택한 거야. 후회는 없어. 단 하나. 너한테 거짓말한 것만 미안하구나.
민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체포당하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윤호는 손을 들 수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형님, 저는 그때였어요. 갑자기 지붕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호야, 오랜만이구나. 혁산이었어요. 민호를 돕기 위해 나타난 거죠. 형님, 위험해요. 빨리 피하세요. 민호가 소리쳤지만 혁산은 웃기만 했어요. 민호야, 너 혼자 다 짊어지려고? 우린 동료잖아. 30년을 함께 했는데. 순간 사방에서 포졸들이 나타났어요. 윤호가 온 게 아니었어요. 포도청 전체가 작전을 펼친 거였죠. 함정이었어요. 검은 매, 내 놈들을 포위했다. 순순히 손들어. 혁산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함께한 동료였죠.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형님,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우리 목숨 걸고 했던 일인데 당당하게 끝내는 거지. 두 사람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윤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형님, 형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알 거예요. 형님은 백성들을 도운 거잖아요. 민호는 윤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윤호야, 넌 훌륭한 포졸이 되렴. 그리고 세상을 바꾸렴. 법이 백성을 지키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그게 형이 바라는 거야. 그날 밤 검은 매 강민호와 혁사는 체포됐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재판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한양 도성이 사람들로 가득 찼죠. 강민호를 풀어주시오. 그는 의적이요. 우리를 구한 사람이요. 우리 아이가 굶어 죽을 뻔했는데 강민호가 살려줬소. 심지어 양반들까지 나섰어요. 강민호는 성균관 출신의 학자요. 그가 도적이 된 건 이 나라가 잘못됐기 때문이요. 재판을 맡은 정조 임금은 고민에 빠졌어요. 법으로는 도적이 맞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결국 정조 임금은 특별한 판결을 내렸어요. 강민호, 내 죄는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내 효심과 백성을 향한 마음은 인정한다. 귀양을 보내되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서당을 열어라. 혁사는 다른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역시 사형은 면했죠. 백성들의 탄원 덕분이었어요. 귀양길에 오른 민호를 윤호가 배웅했어요. 형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언젠가. 너도 약속 지켜야 해. 세상을 바꾸는 거. 법이 백성을 지키는 세상을. 네, 형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이 원하셨던 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민호는 제주도로 귀향을 갔어요. 그곳에서 서당을 열었죠.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무료로. 양반도, 평민도, 천민도 가리지 않고 가르쳤어요. 10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서당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선생님, 바로 윤호였어요. 이제는 포도대장이 된 모습으로. 윤호야, 형님, 제가 왔어요. 형님 사멸령이 떨어졌어요. 뭐? 새 임금께서 형님의 공적을 인정하셨어요. 백성을 도운 공로를 인정하셨다고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죠. 부모님, 부모님을 뵐 수 있는 거냐? 네. 그리고 형님, 제가 한양에 서당을 짓고 있어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서당이요. 형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법도 바꾸고 있어요. 백성을 위한 법으로. 민호는 윤호를 끌어안았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민호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잘 모셔뒀더라고요. 묘도 정성껏 만들어뒀고 제사도 빠짐없이 지내줬어요. 민호는 부모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효도는 못했지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의로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백성들을 돕고 약한 이들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어귀에 다시 쌀가마니들이 놓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적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민호를 위해 모은 거였죠. 강선비님, 이제 편히 사세요. 우리가 모신 것입니다. 선비님이 우릴 살려주셨으니 이젠 우리가 선비님을 모실 차례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 민호는 고향에 큰 서당을 열었어요. 양반이든 평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이든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었죠. 제주도에서 배운 것을 실천한 거예요. 어느 날 제자 하나가 물었어요. 선생님, 효자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민호는 옛날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났죠. 아들이 늙은 어버이를 등에 업고 있는 모양이란다. 하지만 효도는 단순히 부모님만 섬기는 게 아니야.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효도지. 정말요? 그래. 큰 효도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거란다. 내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부모가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효도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보니 윤호가 서 있었어요. 한양에서 내려온 모양이었죠. 형님, 또 학생들 가르치시네요. 그래, 넌? 저도 한양 서당 잘 되고 있어요. 벌써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와요. 그리고 형님, 새로운 법이 통과됐어요. 백성구제법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에요.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두 사람은 함께 석양을 바라봤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형님, 후회하세요? 의적으로 살았던 날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지금은 이게 최선이고, 후회는 없어. 다만,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 못한 게 아쉬울 뿐이야. 형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형님처럼 살고 싶어요. 대단한 건 너야, 윤호야. 넌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잖니. 법으로, 제도로. 내가 폭력으로 했던 걸 넌 평화롭게 바꾸고 있어. 윤호는 웃었어요. 저는 그저 형님께 배운 걸 실천하는 것뿐이에요. 형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해가 지고 달이 떴어요.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더 이상 도적도 죄인도 아닌 그저 한 명의 선생님으로, 한 명의 아버지로, 한 명의 아들로
하지만 조선 팔도 어디선가 여전히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검은 매 말이야. 그 효자 도적? 응, 세상을 바꾼 도적 말이야. 법을 어겼지만 백성을 살렸대. 민호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설이 되었어요. 법과 의리 사이에서, 효도와 정의 사이에서 고민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묻고 있죠. 법이 정의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 둘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민호처럼 자신이 믿는 바를 끝까지 지키며 사는 것.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더 나은 길을 찾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효자 도적 강민호의 이야기였습니다.